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갑신정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개화파이브나 두 번째는 이번 수업의 메인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갑신정변, 세 번째는 갑신정변 이후 조선을 둘러싼 열강들의 대립이 어떻게 격화되었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화파의 분화인데 이전 영상에서 이모군란이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진압되었고 이후 조선 정부는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었다라고 배워봤습니다. 이렇듯 조선 정부가 청나라의 손에 꽉 잡히게 되면서 개화파들도 앞으로의 개화 방향과 속도에 대해 생각을 달리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개화파가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특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건 개화파의 인물인데 일본의 2차 수신사로 파견이 되었던 김홍집, 그리고 청나라의 영선사 등으로 파견이 되었던 김윤식, 어윤중 등이 온건 개화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진 개화파의 인물인데 급진 개화파는 대체로 20, 30대의 젊고 유능한 엘리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김옥규는 급진 개화파의 대장이면서 20대 초반에 과거 시험에 급제를 했고 왕이었던 고종과도 나이 차가 한 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고종과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박용효는 고종의 선대 왕인 철종의 사위, 즉 조선 왕실의 부마라고 할 수 있으며 홍영식은 자기 아버지가 영의정, 현재로 따지면 국무총리의 아들이자 또 젊은 나이에 과거 시험에 급제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서광공도 20대 초반에 과거 시험에 급제한 인물, 여기는 없지만 서재필, 나중에 독립협회할 때 등장하는 서재필도 10대 후반에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해서 일본으로 유학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조선 젊은 군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나라에 대한 태도인데 이 청에 대한 태도 때문에 이들 개화파가 결정적으로 갈라졌다라고 했었습니다. 온건 개화파를 지지했던 민씨 세력들은 이모군란 때에 완전 끝장날 뻔했다가 청나라 군대의 도움으로 다시 재집권했거든요. 그러므로 청나라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온건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개화를 하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급진 개화파들은 우리 조선이 자주적인 독립과 근대화를 이루려면 청이 내정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개화에 대한 모델을 보면 온건 개화파는 청나라의 양무운동, 서양의 무기와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양무운동을 모델로 삼았고요. 급진 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주신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문명과 제도까지 받아들이자 이런 거를 다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럼 연결해서 온건 개화파의 개화 방법을 보면 바로 이 동도서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의 양무운동의 기본 모티브가 중체서용이거든요. 몸은 중국으로 하되 서양 것만 쓰자인데 이걸 따와가지고 즉 정신은 동양 거를 하면서 기술만 서양 거를 가져오자라고 하는 게 동도서기론입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점진적인 온건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서양의 기술만 서기만 가져와서 발전시키자라고 했던 것들이 온건개화파라고 했었습니다. 이에 와서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주시처럼 문명개화론, 제도와 문물, 그다음에 문화까지, 문명까지 오픈을 하자 이런 문명개화론을 가져와서 적극적인 또 급진적인 근대화를 추구했으며 서양의 사상과 제도도 가져오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듯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가 갈라진 상황에서 급진개화파가 갑신년 1884년에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갑신정변의 과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인데 먼저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의 대립이 심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급진개화파가 온건개화파를 깔 때 우리는 독립당이고 우리는 개화당이다. 하지만 이들 온건개화파는 4대 당이며 저들은 수구당이다라고 하면서 욕을 하기도 했고요. 또 결정적으로 김옥균의 일본 차관 도입 시도가 실패했다라고 했었거든요. 이전 영상에서 청나라가 독일인 멜렌도르프를 우리나라의 고문으로 파견했다 했거든요. 온건개화파와 멜렌도르프가 이런 개화 정책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당오전을 발행하자라고 했습니다.
당백전은 상평통보의 100배 가치였다면 1당 5니까 상평통보의 5배 가치의 고액 화폐를 발행해자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김옥균이 이 당호전 발행에 반대를 하면서 이 당호전 발행되면 인플레이션, 자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므로 이거 발행하지 말고 내가 일본으로 건너가지고 차관, 이제 돈을 빌려오겠다. 이 돈 빌려온 걸로 우리가 개화 정책을 펼치자라고 왕한테 말하고 일본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차관 도입 시도가 실패하게 되거든요. 김옥균이 빈손으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온건기아파가 급진기아파, 특히 김옥균을 심하게 비난을 합니다. 너 때문에 지금 우리 개화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또 왕 앞에서, 고종 앞에서 너가 이 자금을 빌려온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지금 안 돌아왔으면 네가 어떻게 책임을 질래? 욕을 하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 가지고 급진개화파의 정치적 입지가 축소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결정적으로 국제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거든요.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된 상황에서 조선 내 청나라군 한 3,000명이 있었는데요. 이 3,000명 중에서 절반 2분의 1이 베트남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베트남을 두고 청나라와 프랑스가 그 지휘권을, 이제 지배권을 가져오기 위해 청프 전쟁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3,000명 중에서 절반 1,500명이 베트남으로 떠나가게 되고 1,500명만 우리 조선에 남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일본 공사관의 지원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일본 공사가 다케조에라고 한 사람이었는데 너희가 정변 일으키면 우리 경비병들을 너희 정변의 군사적 힘으로 대줄게. 그 이전 영상에서 이모군란 끝나고 난 다음에 제물포 조약에 따라 가지고 일본의 공사관 건축비를 받고요. 그리고 또 경비병 주둔이 가능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경비병 주둔에 따라 가지고 이들이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급진개화파가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중요한 이 우정총국, 같은 말로 우정국 하기도 한데 이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우정총국이라고 하면 근대적인 우편 업무를 담당하던 기구였는데 이게 개국, 이제 정식으로 열리게 된 겁니다. 우정총국이 열리게 되니까 여기서 축하연, 축하 파티가 열리게 돼요. 여기 따라 가지고 고위 관리들과 각국 외국의 영사들이 와가지고 술 먹게 되는데 이때를 이용을 해서 정변을 일으켜 민씨 정권의 핵심 인물을 제거하고, 이에 따라 이것이 바로 1884년에 갑신년에 일어난 쿠데타, 바로 갑신정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신정변의 전개 과정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주요 세력들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개화당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왕실 종친가, 그리고 자기들이 주요 관직에 실세가 되어가지고 개화당 정부 수립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개혁 사상을 담은 개혁정강, 같은 말로 혁신정강이라 하기도 하거든요. 혁신정강 14개조의 개혁정강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개혁정강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조인데 1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이모곤란 때 잡혀간 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안에 돌아오게 하고 청에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한다. 우리 조선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대원군을 다시 돌려보내라. 그리고 또 우리 청나라에게 사대 안 한다. 조공 안 한다. 이제 자주적으로 독립을 하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여기서 문벌이라고 하면 가문 대대로 물려져 내려온 특권이라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신분입니다. 선생님은 2조가 정말 멋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갑신정변 일으킨 급진개화파도 양반이요. 근데 자기 기득권을 내놓는 게 쉽지가 않은데 자기 기득권을 내놓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2조라고 했으며 12조를 보면 국가재정은 호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만 관할하고 그 밖의 모든 재무관청은 폐지해라. 온갖 돈 거두는, 또 돈을 발행하는, 또 돈을 다루는 이런 관청들이 많으니까 부정부패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므로 호조에서 통일하자. 13번은 대신과 참찬, 쉽게 말해서 관리들은 한문 안의 의정소에서 매일 회의하여 정사를 결정해라. 여기서는 입헌군주제, 왕은 있지만 헌법에 기반한 입헌군주제적인 요소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세부적인 갑신정변, 자, 전개 과정을 볼 건데, 자,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갑신정변을 이해하기 위한 교양 이해 용어로만 듣고, 자, 넘기시기를 자,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위치를 보면, 바로 여기에, 자, 우정국, 자, 우정총국이 있으면, 요쪽에 일본 공사관이 있고, 여기에 이제 창덕궁이 있습니다. 창덕궁. 자, 그러면 과정을 볼게요. 먼저 첫째 날에, 자, 3일 천하 중에 첫째 날 오후 7시에, 자, 우정총국에서, 자, 개국 축하연이 열림에 따라 고위 관리들과 외국 공사들이 술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밤 9시가 돼서 불이야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당시 보빙사로 파견이 되었었던 또 명상황후 민비의 조카였던 민영익이 밖에 나갔다가 숨어있던 급진개화파들의 칼침을 33방 칼빵을 맞고 윽 들어오게 되니까 여기 있던 공사와 대신들이 후다닥 도망가게 되거든요. 이 따라서 급진개화파가 우정총국, 우정국에서 정변 일으키고 난 다음에 먼저 옆에 있었던 일본 공사관으로 가서 일본 공사 다케조이한테 일본 경비병 지원의 약속을 다시 받고 이제 밤 11시에 고종과 민비가 있는 이 창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종과 민비는 자고 있었는데 이들이 왕을 깨워가지고 이들에게 왕에게 말하거든요. 전하 큰일 났습니다. 4대당, 즉 운건개화파와 청나라가 지금 정변 일으켰으니까 빨리 창덕궁에 나가가지고 피신해야 됩니다. 말하게 되거든요. 근데 고종과 민비는 자다 깨어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거 뭐야 하고 있었는데 숨겨놓았던 폭탄이 타닥 터지면서 후다닥 이들이 이제 경우궁으로 도망을 가고 이들이 피신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왜 급진개화파는 창덕궁에 있던 왕과 왕비를 왜 경우궁으로 다 모셔왔을까요? 창덕궁은 넓고 경우궁은 좁습니다. 그러므로 청나라 군대 1,500명의 수비를 하기에는 아주 좁았던 경우궁이 유리했거든요. 왕이 있는데 대포를 못 쓰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일본 공사의 일본 경비병 150명과 급진개화파 세력 40명이 여기를 지키고 있었고 이제 두 번째 날이 됩니다. 둘째 날 새벽에 이제 왕의 명령을 이용을 해가지고 급진개화파들이 주요 민씨 세력의 대신들을 불러들입니다. 경우궁으로. 이들 대신들이 경우궁 새벽에 들어가서 딱 들어가니까 급진개화파의 자객들이 칼을 찌르고 살해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민태호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게 되는데 근데 급진개화파가 좀 무리수를 뒀던 게 고종이 보는 앞에서 대신들을 죽였거든요. 이게 너무 잔혹하니까 고종도 그만해라, 그만 죽여라 계속해서 교지를 내리고 그만해라라고 했는데 급진개화파가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대신들을 찌르고 죽이게 됩니다. 왕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경하겠죠. 그리고 또 나도 저렇게 살해될 수 있구나 이런 걱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또 두 번째 날 시간 지나가지고 이들이 개화당 정부를 선포하고요. 자기들이 모든 권력을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가에 있었던 민비가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왜 계속 급진개화파들이 여기를 지키고 있고 대신들이 살해되니까 계속 의심을 갖다가 청나라와의 연결을 닫게 되고 청나라와의 연락을 통해서 이 사건은 4대당의 쿠데타가 아니라 개화당, 급진개화파의 쿠데타인 걸 알고 계속해서 창덕궁 돌아가자 계속 급진개화파 말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잠시 밑에 있던 요 개동궁으로 이동을 했다가 창덕궁으로 들어가게 되면 청나라 군대한테 끝장날 수 있거든요. 이때 일본 공사 다케조이가 지금 청나라 상황을 보니까 지금 공격 안 할 것 같다. 위안스카이 청나라 군대가. 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창덕궁으로 들어가도 청나라 군대 우리 일본 병사로 150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말하게 되니까 급진개화파도 듣고 결국은 둘째 날 오후 5시에 다시 창덕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들이 밥도 안 먹고 밤을 새가지고 아까 말했던 개혁정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개혁정강을 오후 3시에 고종이 승인을 받고 이 서울 전국에다가 방을 붙이게 되는데 오후 3시가 되니까 청나라 군대 1,500명이 창덕궁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일본 공사 그리고 일본군 150명은 도망을 가버려요. 왜냐하면 청나라와 미리 연결이 돼가지고 너희 지금 우리랑 싸우면 전쟁이고 너희가 지금 군대에 빠져준다면 퇴로 열어주겠다. 이 말에 따라 일본이 배신을 하고 도망가 버리고 결국은 급진개화파도 북문으로 도망갔다가 일본 공사에 가고 난 다음에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상투 자르고요. 또 옷도 양복을 입고 제물포로 갔다가 일본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남아있던 홍영식은 조선 병사들한테 살해당하고 홍영식 집안은 다 자결로 끝이 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개화당 정부가 수립이 되고 개혁 정강이 발표되었지만 결국 위안스카가 이끄는 청나라 군대의 기입으로 3일차나 46시간 만에 이들의 세상이 끝나게 됩니다. 의의를 보면 자주적인 근대 국가, 자주적이라고 하면 청나라로부터 벗어나고 또 근대화를 이루자라고 하는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 갑신정변이랄 수 있고, 이후에 가보개혁과 독립협회 등의 활동에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한계를 보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젊은 폐기로 진행을 했고요. 또 일본의 군사력에만 의존을 한 한계가 있고, 특히 민중들의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당시 한양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들 급진개화파의 갑신정변이 뭘로 보였을까요? 이들이 정말 싫어했던 이 일본 군사를 끌고 와서 왕과 왕비를 경우궁에 납치한 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일본 공사관이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또 젊은 20, 30대가 모든 관직을 다 먹었거든요. 지금도 나이에 따라 가지고 지위와 관직을 갖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조선시대라고 하면 20, 30대가 호조 먹고 병조 먹고 또 좌의정, 우의정 먹게 되니까 그런 지지도 받지 못했다. 특히 또 이 개혁 정강 안에는 토지 개혁이 없었거든요. 이들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거였습니다. 근데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데 토지의 분배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이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급진개혁파를 도와줬을 건데 그런 내용이 없었으므로 결국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정도 짜증나겠죠. 자기 말 안 듣고 계속 죽이고, 그리고 또 개혁 정강 내용을 보니까 왕권을 좀 제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에 따라 고종의 지지도 나중에는 얻지 못했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신정변의 영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더욱더 심화되었고, 개화의 개자 망권에도 이제 분위기가 쌓여지는 그런 개화 정책이 위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선과 일본이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 수도 한성에서 이 한성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배상금을 조선이 지급을 하고 또 일본 공사관 신축비를 지불해라, 이런 내용을 맺게 되거든요. 선생님 이상한데요? 일본이 먼저 도와준다 해놓고서는 왜 우리 조선이 또 이런 배상금을 줘야 되나요? 당시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공사 너희들 스스로 이런 결정을 했고 우리 일본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므로 이거 불타버린 공사관 우리한테 갚아라, 다시 만들어내라,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자기 뜻이 했는지 공사관을 지키는 경비병이라든지 100%의 신축비는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한성조약에서 일본이 우위를 얻음에 따라 갑신정변에 대한 청나라에 대한 책임을 조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얻었고요. 그리고 또 1년 뒤에 85년에 있는 청나라와 일본이 중국 텐진에서 조약을 맺게 되는데, 당시 일본과 청나라의 실세들이 다 모입니다. 북양 대신 이용장과 이토 히로부미가 만나가지고 조약을 맺게 되거든요. 이토 히로부미가 말하기를 우리 자칫하다가 청나라 일본 사이 좋은데 조선에서 이 작은 정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양국 군대를 빼는 게 어떨까요? 말하게 되고 중국도 오케이 하게 되거든요. 이 따라 조선에서 양국 군대가 공동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대신에 한쪽 군대라도 조선에 출병하게 되면 상호 통보, 연락을 해주자라고 말을 함에 따라 갑신정변에서는 일본이 패배를 했지만 이런 텐진 조약을 통해 일본이 외교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갑신정변에서 밀리게 된 건 일본이었는데 청나라 군대까지 조선에서 빼버렸어요. 일본이 이긴 거죠. 나중에 이거는 청일 전쟁의 빌미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이나 가보개혁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호 통보 때문에. 마지막 열강의 대립이 격화되었는 이 과정들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에 있었던 이 섬, 바로 이 거문도가 영국에 의해서 점령이 되는 거문도 사건이 1885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갑신정변의 이후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게 되니까 고종이 조선과 러시아의 비밀 협약을 추진하게 되고 러시아를 데리고 와서 청나라를 막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소식을 영국이 듣게 되니까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을 하고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겠다는 구실로 이 거문도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조선의 항의와 청의 중재로 영국이 거문도에서 나가게 되고요. 이렇듯 열강들의 대립이 심화되게 되니까 조선을 스위스와 같이
스위스와 같이 자 중립 국가로 만들자라고 하는 조선 중립화론이 자 제기됩니다. 제기되게 되는데 자 독일 부영사 자 부들부들 자 부들러가 자 부들부들거리면서 조선을 중립화해야 돼 부들부들 이렇게 말에 따라 조선 중립화론이 제기되게 됐고요. 또 유길준이 자 중립론이라는 책을 써서 조선의 중립화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마지막 자 조선의 대응을 볼게요. 이런 열강의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조선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갑신革命 이후에는 자 내무부라고 하는 기관을 새로 설치함에 따라 군사, 재정, 외교를 다시 한번 더 만들려고 했고요. 또 방문국이 재설치되었거든요. 방문국은 근대적 인쇄기구인데 원래 여기서는 자 한성순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 만들어졌는데 이건 뒤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시 재설치됨에 따라 한성주보가 발행이 되었고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학교, 연무당이라고 하는 훈련소가 만들어짐에 따라 외국인 군사와 군사교관이 초빙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선의 대응의 한계를 보면 자, 이모군란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고 또 갑신정변을 진압했으며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 내의 청나라 관리 중 최고 실세가 된 원세계 즉 위안스카이가 조선에서 횡포를 누립니다. 우리 조선 대신들을 막 발로 차기도 하고 고종을 끌어내리기도 하면서 온갖 횡포를 부리거든요. 이렇듯 청의 간섭 그리고 또 이런 개화 정책 재개에 대한 재정이 부족함에 따라 큰 성과는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 금수저들의 젊은 패기 하지만 아주 아쉬운 실패로 끝난 갑신정변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